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주제를 맡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선생님이랑 세 번째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긴 하지만은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의 자료를 이제 참고하실 텐데 그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정신의학적인 자료들을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검토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30분은 좀 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들으신 자료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겠다라는 판단들은 충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쪽에서부터 14쪽까지 드린 자료는 진단 기준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병이다라고 판별하는 진단 기준을 여러분한테 적어드린 거고요. 거기 영어로 보면 DSM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진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4자라는 숫자는 4판이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5판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4판으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DSM이 5판도 나왔다던데 해도 충분히 4판을 지금 보셔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외과 질환과 달리 정신과 질환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무슨 피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당신이 무슨 질환이군요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문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듣고 내용이 이 틀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맞춰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사실 피검사도 오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문진으로 하고 의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법조문처럼 이게 맞냐 틀리냐 이래가지고 답을 맞추다가는 그 오차가 좀 더 커지고요. 이 진단을 왜 만들었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는가? 그 틀을 이해하시면은 항목을 이게 좀 애매한데 할 때 이게 맞는다 틀린다 하는데도 기준이 확실히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내용에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10쪽에서 11쪽에 있는 진단 기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PTSD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의 첫 자를 따가지고 PTSD라고 합니다. 그래서 PTSD란 큰 충격, 트라우마라고 요즘은 그냥 영어로 바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트라우마를 충격이라고 번역하거나 외상이라고 번역하거나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PTSD라고 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T인 트라우마는 그냥 보통의 사소한 트라우마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그 PTSD의 트라우마 수준이 아니면은 진단을 고려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구조된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PTSD의 트라우마가 맞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런 충격은 트라우마의 T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사건이 많이 터지고 이러니까 웬만큼 PTSD가 아닌데도 세월호의 PTSD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불안을 조금 이렇게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항목을 정확하게 맞춰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돕자라는 의미도 되고 너무 부풀리지 말자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T의 트라우마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수준도 모르게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는데 교과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 지금 A를 보세요. 개인은 다음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이 1, 2를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지 이게 아닌 트라우마는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은 실제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건 또는 사건들 혹은 심한 부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온전성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접 직면한 거.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감으로 바로 내 앞에서 사람이 죽거나 죽도록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위협을 받거나 이래야지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많은 경우 진단들을 나중에 PTSD라고 나와서 이제 교통 그 사고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통사고가 트라우마일까요?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교통사고는 정말 트라우마겠죠. 그걸 통해서 거의 뭐 죽음의 위협을 당하거나 신체가 상해가 되거나 이러면은 거의 진짜 트라우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이나 이래가지고 삐끗거리고 이런 정도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PTSD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트라우마를 그렇게 기준을 삼을까? 우리가 그냥 나 상처받았어. 오늘 이 집사님한테 나 못생겼다고 얘기 들었어. 나 너무 상처받았어. 그러면 트라우마 이런 얘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듣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트라우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항목의 트라우마는 아니거든요. 왜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진단이 PTSD라는 병 진단 자체가 이 병은 이 사람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세서 생긴 병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한 대 탁 쳤어요. 머리를 한 대 퍽 쳤어요. 아프겠죠?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쳤는데. 근데 턱 쳤더니 왜 이래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정도인데 한 사람은 막 울어요. 막 하루 내내 울어요. 그러면은 이 때린 것 때문에 우는 게 적절합니까? 아프니까 항의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건 적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루 내내 우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때린 게 100명 그렇게 때린다고 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내내 운 이유는 뭘까요? 그 때린 강도의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무슨 문제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예전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이 거기에 생각이 추가되고 느낌이 추가되면서 훨씬 강도가 세지거나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정신과의 90% 문제들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도 다 우울증이 생기는 거 아니고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환청망상이 생겨가지고 정신분열병 진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저희는 취약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취약성이 건드려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조금 과하거나 약간 의아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정신과 진단의 8, 9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PTSD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PTSD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100이면 100 이 상황에 있으면 이 병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그냥 팍 치는 것처럼 치면은 기절하겠죠.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그런 정도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다라는 게 PTS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TSD는 예외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강인한 사람은 조금 더 버틸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그 트라우마에서는 이 결과를 낳는다.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트라우마를 분석합니다. 이 사람을 분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따지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요. 근데 힘들어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이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혹행위를 당하서 군대에서 정신분열병이 됐다. 그러면 얘가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분열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분열병은 가혹행위로 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병적인 특성이 뭔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가혹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신분열병이 생기는 것은 이 사람한테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사람은 다 있는 거죠. 이 부분의 비중과 이 부분의 비중. 정치적으로야 뭐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뭔가 이렇게 보상 문제를 강조할 때는 이 사람의 이 외적인 충격이 심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지만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해 보면 이 사람의 취약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게 PTSD적인 문제냐, 그 사람의 취약성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뒤에서 얘기할 뭐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나 다른 문제냐라는 것들을 간파할 때 이 충격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의 특성의 문제냐를 자꾸 구분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냐고 대충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로서는 그게 전문성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정확도를 따지지 않다가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의사인 제가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사항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자세를 가지다 보면은 자기가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확실히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별력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보니까 이러네 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위험한 것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전문가로 나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 하나만 살펴보는 데 있어서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마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화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그 트라우마가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충격, 그냥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얻어맞는 이런 외형적인 충격이 아니고 이거는 사이킥 트라우마, 심리적인 충격이거든요. 물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해가지고 뭐 실제로 신체가 상해를 입었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도 그 사람의 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PTSD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갖는 것만 저희가 고려하는 겁니다. 몸은 내외과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죠. 아주 흔치 않은 건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야쿠자의 애인이었어요. 일본 야쿠자의 제1교포였나 봐요. 그 일본 깡패 뭐 저기 위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애인으로 있는데 갑자기 방에 들이닥쳐가지고 다른 깡패 조직에서 서너 명이 와가지고 자기 애인을 칼로 죽이지는 않고 굉장히 상해를 하고 간 겁니다. 신체를 엄청나게 상해를 해가지고 옆에서 그걸 보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한 1-2이틀 만에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제가 전공의 시절에 입원을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깜짝 놀라고 막 엉엉 울고 그러다가 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꼭 꾀병 같더라고요. 야쿠자의 애인이니까 예쁘겠죠.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예쁘고 멀쩡하고 이렇게 살랑살랑 얘기 잘할 때는 멀쩡하다가 막 우니까 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못 믿겠다. 또 그 무슨 깡패 애인이라는데 저 사람의 말을 다 진위 여부도 판단할 수 없고 판단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볼 때 나중에 진단을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PTSD가 아닌 것으로 났어요. 저는 처음에는 PTSD인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의 충격을 받고 그렇게 상해를 입었으면 누구나 다 거기서 굉장히 어렵겠지. 제가 보기에는 PTSD를 내려도 될 법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그 취약 특성이 훨씬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만 힘을 실어줄 때에는 PTSD가 아닌 쪽으로 진단을 내렸지만은 둘 다 가능한 진단균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 정도 충격이면 여러분들도 얘기 듣기에도 겁나시죠? 여러분이 그 주변에 아마 있었으면 아주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트라우마가 당하는데
그럼 그런 트라우마,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당하면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보는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B가 하나, C가 하나, D가 하나. 그래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의 특성이 어떠한 개념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회상이네요. 회상. 외상적인 사건이 계속 재경험, 단어로 말하면 재경험이 핵심입니다. 회상이 되는데 보니까 영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침습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쑤셔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회상이 있고, 반복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재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건은 과거죠. 일주일 전, 한 달 전,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건은 과거인데, 이 사람은 이 재경험을 통해서 그의 트라우마는 지금입니다. 현재예요. PTSD의 개념적인 핵심은 경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현재로 걔가 되돌아와요. 그게 이 사람한테 더 죽을 노릇이겠죠. 이게 PTSD 충격이 그 정도라는 거죠. 왜 사람은 충격을 가급적이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재경험할까? 이게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 그거를 뒤에도 보면 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재경험을 할까? 정신분석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의견은 극복하고 싶어서 재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들이 사실 반복해서 그 경험을 하면은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모하게 그 어떤 경험들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또 하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을 또 연출해 놓고 똑같은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고 이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극복 욕구라는 거죠. 요번에는 내가 좀 제대로 할 거야. 이번에는 넘어설 거야. 이런 어떤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만용을 가지고 시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다진 다음에 시도하면 괜찮죠. 그거는 오히려 후회할 것이 없고, 이번엔 내가 확실히 극복했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면에서 계속 똑같은 경험만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못 넘어서는구나를 더 오히려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경험을 어떻게든 처음에는 안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을 재경험하지 않도록 돕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으면은 약물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그 다음 C,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일반적 반응의 둔화, 둔감이라는 겁니다. 둔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은 자기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후퇴시켜가지고 모든 오감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으슬으슬 추우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인간 본성으로서는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꽁꽁 묻어두는 거거든요. 사람이 큰 충격을 당했으면 당연히 이러한 태도로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더 이상의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이렇게 다들 차단하고, 그렇게 이제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둔화입니다. 둔감.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D가 있는 거죠. 예민성입니다. 증가된 각성에 의한 지속적인 증상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거나 깜짝깜짝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집중 잘 못하고 갑자기 예민해지고 깜짝 놀라고 이러한 반응들은 계속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튀어오르는 각성 상태인 겁니다. 각성 상태가 더 우선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둔감인데 둔감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깜짝 놀라서 반응이 오르다가 또 이렇게 좀 가라앉다가 또 깜짝 놀라고, 이런 둔감과 예민성을 반복하되 그 사이사이에서 경험이 재경험이 돼서 현재화되는 것,
그것이 세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 사람은 PTSD구나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기간이 있잖아요. 급성과 만성. 3개월 미만이면 급성, 3개월 이상이면 만성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이러한 증상은 1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1개월 이전에는요, 항목은 다 똑같아요. PTSD라고 진단만 안 할 뿐이지 항목은 다 똑같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러요.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그냥 진단명만 다르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진단명을 다르게 붙였느냐? 접근도 어느 정도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1개월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의 격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떤 의미냐면요, 대개 여러 증상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무르익어요. 무르익으면은 그것은 그 흐름대로 갑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상당히 이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1개월 내에 끝났다. 그 사람은 이 충격이 정말 대단한 충격이고 누구나 이 PTSD 충격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1개월 내에 끝났으면은 무르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의 생리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것이 1개월이 지나죠. 어떤 진단은 그게 2주라고 말하고요. 어떤 거는 1년이라고 말하는데, 정해진 어느 틀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생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경험과 논란과 이 둔감의 반응의 흐름을 이제 1개월 이상으로 가면은 상당히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1차 단계가 3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1차 관문을 좀 보는 거죠. 근데 그 1차 관문까지 통과하면은 이건 굉장히 오래 가겠네 라고 보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PTSD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먼저는 언제까지 일단은 보고 치료의 목표를 둬야 될까요? 지금 보기에는 일단 1개월로 두는 겁니다. 1개월로 둬서 그 부분에 해소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1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PTSD가 된 사람을 선별하겠죠? 언제까지 또 봐야 될까요? 3개월. 3개월까지는 봐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다라고 이제는 단정할 수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당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기간적인 어떤 접근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재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목사니까 이 자리에 왔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저는 재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자살 예방 전문가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10년 했거든요. 2005년 자살 예방 협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사이버 상담실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고 몇 가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시면은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놨던 리플렛 2개를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들이 자살 예방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리플렛 하나 뒀고요. 또 하나는 자살 유가족을 돕는 4주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리플렛을 놔뒀습니다. 이 자살 유가족을 돕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버전 1인데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년까지 최대한 고민을 더 해가지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자살 유가족이 아니라 모든 유가족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이 교재로 이 내용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거치면은 저는 재난 전문가에 이제는 발을 들여놓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문가라는 거는요, 기존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본인이 충분히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이 맞다 틀리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자살에 대해서 저도 알기는 알았어요. 교과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에 대해서도 전문가이기는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의 상담들을 상담사들이 하도록 도와주고 그 활동을 했는데, 막상 자살 예방 상담실 만들자라고 떡하니 해놓으니까, 근데 그럼 나는 자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냉정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맡아서 한 1, 2년 지나고 교과서를 딱 폈는데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겨우겨우 정리해가지고 이게 맞구나라는 게 이렇게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 보는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지식을 보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문구가 달리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개념화해서 전달하면은 어떤 개념이라는 것들이 알 텐데, 그냥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지식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엑기스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했는데, 그걸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아마 더 경험을 쌓으면은 재난에 대해서도 자살 유가족의 어떤 특성과 흡사한 특성들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 주요 우울장애, 신체화장애, 또 뒤에 있는 전환장애, 이러한 질환들은 물론 충격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의 8, 90%가 차지한 대로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외적인 상황이 이 사람의 무엇을 건드렸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사실은 많이 보이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동안은 자기가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내가 뭐 했는데까지 기억했다가 그 사건에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최근까지도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했지? 거기에 내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PTSD의 둔감으로 그냥 이해해줘도 될까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자기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차단해도 기억이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단이 이 사람을 PTSD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리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너무 그 문제에 그 감정이입이 심해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심해서 잠도 너무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확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있나 막 주변을 찾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다들 심정은 이해가 가죠. 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일에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더니 얼마나 저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약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리성도 그렇습니다. 이 시점을 이 정도까지 넘어갈 때는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해리성 기억 장애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얘기를 조금 하고 저의 발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하기는 하잖아요. 여기 진단 기준을 보면은 이 9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5개 이상이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5개 이상을 만족한다는 거는요, 이 우울이라는 어떠한 생리에 빠져가지고 그 생리에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울하다라는 거랑 그 생리에 빠져서 우울증이 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걸 강의로 할 때
강에 사람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물이 일단 발에 닿았으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발목까지 물이 들어왔으면 우울에 많이 젖은 거고요. 목까지 물이 찼으면 상당히 우울한 겁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숨을 쉬면서 자구적으로 위험한데 나가야겠다라고 자기가 걸어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이 넘었어요. 발도 막 땅에 안 닿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저기 겨우 이제 발 적신 사람이랑 여기 턱까지 물이 찬 사람들은 격이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여기 턱에 물 찬 사람이랑 삐끗 남아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높이로 차이자면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사람이 가깝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요. 격이 달라지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도 우울해봤는데 우울한 사람 다 그렇지 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100%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우리가 우울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우울증에는 거의 안 통합니다. 진단 기준 자체가 그래요. 보면은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스스로를 우울해서 극복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우울증에 가면은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더 해라라고 조언을 해요. 너 기도할 때 극복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기도해도 힘이 안 난다. 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해결책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지면요, 해결책이 달라요. 지금까지 해결책, 보통 우울하다라고 할 때 해결책을 제가 한마디로 영어로 정리하면은 그건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자극이에요. 어이, 잘해봐. 또는 리프레시라고도 합니다. 좀 벌떡 일어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우울할 때 하는 자극이에요. 근데 진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스티뮬레이션을 주면은요, 힘들어해요. 여행 가자. 재밌다. 우울할 때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여기는 어디야? 여기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더 낯설어지고 더 힘들어해요. 그러면 진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스티뮬레이션이 아니고 리프레시가 아니고 레귤레이션이에요. 정한 시간 조금 지루할지 몰라도 딱딱 시간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틀에 맞춰주는 행위. 정 잠 못 자고 이러면 약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틀에 맞춰서 하루하루 지나게 해주는 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설교를 저는 할 때 우울증 설교하라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본문 선택합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 부분에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진단 기준이랑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항목이 똑같습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그리고 해결책은 두 종류인데요. 우울증의 해결책은 레귤레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시간상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우울증의 본질이 있어요. 우울증의 본질은 우울이 아니라 분노이거나 삶의 격차이거나 이 사람의 우울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그 교과서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근잘근 씹어야 돼요. 사실 그것을 만나기 싫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라고 하면 못 만나고 조금씩 보여줘서 그 우울의 본질을 본인이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지내고 우울의 본질을 만나게 되면 조금씩 해소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너에게 그것이 위안이 된 것은 여호와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 이게 늘 반복되고 규칙적이되 피하지 않고 그것을 되씹고 곱씹고 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담즙이 쓰다라는 뜻으로 담즙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쓰는 영어로 우울이라는 멜랑콜리아라는 단어가 원래 멜랑은 검다라는 뜻이고 콜릭은 담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담즙이거든요. 그래서 나 우울해, 근데 멜랑콜릭 이러면 나 흑담즙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번역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상태를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들이 다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다 PTSD라고 불러주고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울증?
나도 해봤는데 스티뮬레이션 나오면 다 나. 우울증도 그렇게 하면 나. 안 해봤으니까 더 해. 이렇게 하는 방식들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예민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그에게 맞춘 처방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답게 안내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성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사실 심리적인 전문가나 신체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그쪽 맡겨야 되거든요. 좀 맡겨주시고 그 다음 영적인 전문가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봅시다 라고 꼭 같이 하는, 같이 가는 어떤 흐름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아마 성도들이 훨씬 더 위안을 받고, 맞아, 내가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죄된 거는 아니야, 내가 상담받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은 아니야, 동시에 기도 열심히 해야지, 물론 우울증에 빠져서 잘 안 되긴 하지만은 계속 노력하면 된대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교회를 내보내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 입으면 나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 부족하고 이 안 되는 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잡아주는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